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월말을 맞이하여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미국의 대선 얘기인데요. 위원님 보통 TV 토론회가 제 기억으로는 한 9월쯤에 있었는데 올해는 한 3개월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참 빠른 것도 고무적인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긴 해요. 물론 맨날 바뀌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일단 두 후보가 리턴 매치잖아요. 그 두 후보의 성향도 거의 대부분 알려져 있고 강점과 약점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에서는 그 각 후보마다 강점을 어떻게 잘 부각하고 약점을 조금 무마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 경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두 후보의 차이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두 후보 모두 관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고 두 후보 모두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이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큰 차별점은 없을 것 같고 이번 1차 토론에서는 누가 먼저 기세를 잡는가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가 먼저 기세를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기세에 따라서 대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에 미국 증시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자,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대선 토론 이번 주입니다. 토론 이후의 증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상반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두 후보의 그 당선 등락 여부, 그러니까 누가 더 유력한 대통령 당선 후보인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은 조금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국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가장 주된 이유는 그동안에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왔단 말이죠. 관세도 올리고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두 후보의 경제 정책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정책이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미국 외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엔 큰 주목을 못 받았지만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 산업들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바이든이든 아니 트럼프든 초당적 정책이 참 맞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인 트럼프는 석유 중심에 바이든은 신재생 중심에 이것도 이번에는 격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두 가지도 초당적으로 바뀌었던 건가요? 그건 격돌일 것 같습니다. 격돌인 것 같으세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는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석유 산업에 우호적이고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바이든은 정반대 정책인 거죠. 친환경 정책을 우선시하고 석유 산업 이런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전기차 산업, 태양광 산업 이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질문 드렸냐면 참 우리 증시가 지난해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약간 좀 슬로우하고 있는데 이 대선의 영향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시계를 좀 당겨볼까요? 이번 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되고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먼저 이 PC를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작년도에 상고 하저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럼 기저를 감안해서 여전히 좀 낮게 나오다가 하반기에 올라갈 텐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낮은 물가에 우리는 열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두세 달 뒤에는 다시 고개를 들 텐데 고개를 드는 물가에 열광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나오는 PC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2.7 전후가 될 거고, 근원 PC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겁니다. 이 지표만 놓고 보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보게 되면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를 달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기저 효과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물가는 2% 초중반 수준에서 굉장히 정체를 하거나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올해 말까지 놓고 보게 되면 그리 큰 호재는 아닐 수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시장 전망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주식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좀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조만간 조삼모사라고 해석할 정도로 연말에는 물가가 지금보다 높을 텐데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 바이오가 되게 핫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핫함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참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6월 26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어쨌든 기승전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제가 비록 거시경제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난 분기 실적이 조금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깜짝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한 6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가 비슷한 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오르면서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EPS가 0.93달러 정도가 됩니다. EPS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한 60%가 상향 조정이 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이 조정되고 있는 거고요. 보다 좀 고무적인 거는 내년 EPS가 거의 9달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EPS 전망치가 1달러가 조금 못 되는데 내년 EPS 전망치는 9달러 정도 되니까 시장은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 더 가파른 속도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죠.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2년 동안 이런 실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엔비디아 뒤를 이어서 실적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된 이후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엔비디아가 한 2, 3일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넥스트 엔비디아는 어딜까? 그럼 혹자는 넥스트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론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거 있는데 어쨌든 EPS가 9배나 증가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마치 한 1년 반 전에 엔비디아의 초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미국이 어쨌든 아까 말씀 중에서도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즉 피버팅 하는데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초하락이었지 않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달러 수요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미 증시 하락, 미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부분이 이 달러 강세를 조금 견인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일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인데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유럽 통화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ECB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 구구정당이 부상을 하게 되면서 그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0년 초반에 겪었다시피 미국의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꽤 크고 달러와 바스켓 안에서 유로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엔화, 선진국 통화 중에 또 큰 통화가 엔화인데 역대급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고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 쪽인데 중국 경기가 조금 요즘에는 살아나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히 강하고 중국의 GDP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위안화도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단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여전히 큽니다. 역대급인 거고 미국이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도 뒤따라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폭이 결코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크게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원화 약세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될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래서 달러화 강세가 이렇게 조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연말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세고 제가 그래서 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려고 그랬는데 질문 답변 중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은 미국보다는 폭이 적을 것이다. 즉, 양 국가의 금리 차는 여전히 지속된다. 그 말은 여전히 원하는 약세 압력이 좀 높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대선부터 환율 시장까지 다양한 것들을 다뤘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